됐습니까? 지난 강 우리 구석기, 신석기 했어요. 뭐 이건 이동이었고 정착이었었다, 뗀석기였고 간석기였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바로 패스하고요. 4대 문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문명 뭐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었고요. 개방적 지형이었었고 현세적 종교관이 나타났습니다. 태음력이 있었고요. 60진법 있었으며 쐐기 문자라든가 지구라트, 길가메시, 서사시 등등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당연하겠죠. 맞죠? 자, 그거와 대비되는 거 뭐 있었죠? 저랑 눈 마주치는 거 아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이건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이집트 문명하면 폐쇄적인 지형이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적 종교관이 발달했었고 미라, 스핑크스,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기하학, 측량술, 의학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했었고요. 파피루스 등등에 의해서 문자가 기록되기도 했었으며, 그 다음에 십진법, 태양력 중심이었었다. 자, 뿐만 아니라 인도 문명도 있었습니다. 인도 문명의 초기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했었고요. 하라파, 모헨조라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아리아인의 침입에 의해서 도시가 파괴되었었고요. 겐지스강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폐쇄적인 신분 구조가 나타났으니 카스트 제도가 나타났었다. 베다라는 경전이 등장했으며 브라만교가 성립됐었다. 요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중국 문명입니다. 자, 중국 문명의 초기는 황하 문명이었었고요. 하상주 있었는데 여기서 유명한 거 몇 가지가 있었죠? 뭐 철, 갑, 상어. 그래서 상나라에서 갑골 문자 있었고요. 한자의 기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나라는 봉주르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예, 주나라에는 봉건제 있었다. 그 외에도 천명사상, 덕치주의, 정전제 등등이 있었으나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는 군연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었고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경이라든가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쟁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 오패칠웅이라는 엄청나게 이 많은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가 더 중요했던 시대다? 능력! 가문보다는 능력, 출신 성분보다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였었다.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였었다? 제자, 백가였었고요. 법가, 유가, 도가, 묵가 등등의 여러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가 사상가를 처형했었던 어떤 나라?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기원전 221년 진나라를 통일제국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흉노의 기마기술과 철제 무기 등을 수입하면서 전국다리 군연제를 실시했고요. 통일의 대명사 아닙니까? 화폐, 도량형, 문자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사상까지 통제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분서갱류. 그 다음에 통일의 대명사였습니다. 만리장성, 시황릉, 아방궁 등을 건설했었는데 너무나 가혹하게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들의 반발이 있었다. 대표적인 반발 뭐가 있었습니까? 진승오광의 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해하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유방이 한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02년의 일이죠. 그렇지만 유방은 군국제라는 봉건제와 군연제를 약간 믹스한 이 제도 하나 정도밖에 나올 게 없고요. 그러고 나서 칠 때 한무제가 등장했습니다. 한무제 같은 경우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면서 유교를 국교화시켰고요. 전국의 군연제를 다시 시작했었고요. 영토를 많이 확대시켰습니다. 북으로는 흉노 정벌을 했었고요. 동쪽으로는 고조선 멸망시킨 다음에 4개의 군, 베트남 정복한 다음에 9개의 군,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역 루트를 뚫었습니다. 장건이란 인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었죠. 그렇지만 많은 영토를 확대하는 만큼 전쟁이 많아지게 되면서 국가적인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 부담을 통제 경제 정책으로서 커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수전 축조했었고요.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있었고요. 물가 안정책으로서 균수평준법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신이라는 잠깐의 아주 혁신적인 개혁을 했었던 왕망의 신이 있었고, 다시 후한 때 태평도, 오두미도 등의 도교의 여러 일파 등이 나타났었고, 황건적의 난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한나라는요, 히읗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훈고학적 유학이 나타났었고 중의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이 한무제에 의해서 그게 이제 커팅이 되었었던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천에 있었었던 사기, 후한 때는 방고의 한서라는 책도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호족이 나다 보니까 그 호족들을 중앙에 편입시키기 위한 향거리선제도 있었고요. 호족이 대토지 소유지를 가다 보니까 그것을 막는 한전제도 있었습니다. 역시 한나라는 히읗이 많았네요. 됐잖아요. 자, 진안강 뭐 있었습니까? 위진남북조 수당이 있었습니다. 자, 위진남북조는 3에서 6세기까지 있었습니다. 맞죠? 뭐 다른 거보다 일단 구품중정제 있었습니다. 위진남북조. 그 다음에 북조와 남조 간에, 북조는 주로 불교 많이 강조했었고요. 남조는 현실 도피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든가 뭐 왕이지의 글씨라든가 뭐 고개지의 여사잠도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요거 북이 빼놓으면 안 되죠. 무엇보다 한화 정책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땅 나눠줬었다. 뭐 러양으로 천도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의 성씨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언어 같은 거 쓰지 못하게 했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수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완벽했었는데 마지막에 이 수양제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구려의 무리한 원정과 그 다음에 대운하라는 것으로 인해서 참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했었죠. 그렇지만 이 수나라가 갖고 있었던 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조용조 부병제도라는 그런 제도,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무슨 공개경쟁 관리 선발제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과거제였었다라는 거. 참고로 우리나라의 과거제는 이 고려 때, 광종 때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무엇보다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뭐 황제들이 여러 명 있지만 사실 그거보단 일단 당태종이 남겼던 책 정관, 정요, 정관의 치 있었고요. 뭐 제도 같은 것들 정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현종이 있었습니다. 학문중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뭐 절도사 제도 등을 두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귀비에 의해서 빠지게 되면서 상당한 이 나라가 혼탁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전투 탈라스 전투를 아바스 왕조랑 붙어서 지게 되면서 비단길 상실했었고요. 무엇보다 안사의 난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 파트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는 완벽히 갖고 왔던 이 제도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장원제, 조용조가 양세법, 부병제가 모병제로 이어지면서 훨씬 더 제도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당행이다 기억나시죠? 행이라는 조합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비전이라는 일종의 어음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파트는 뭐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마니교라든가 뭐 경교라든가 이러한 이슬람교라든가 아주 다양한 외래 종교가 있는 아주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당삼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법사의 뭐 대당서역기라는 책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대안탑 요거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안성은요 당시에 국제 트렌드의 거의 중심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주작대로 같은 건 너무나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럭셔리 문화의 대명사 시, 200, 두보 등등이 있었다. 됐잖아요. 저랑 눈 마주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송, 요, 금, 서하 배웠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송나라입니다. 자, 송나라는 조광윤에 의해서 시작되었었고 무엇보다 카이펑 북송의 수도였고 항저우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이 단어들 4대부가 지배 세력이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문치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켰었고 전시를 시행하는 등 중앙집권 강화를 가져왔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방력, 군사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들어왔었고요. 그것을 세패의 지불로서 만회했었죠.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누가 등장했습니까? 왕안석이 등장했고요. 왕안석의 신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법당과의 마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송나라 하면 경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양쯔강의 하류가 쌀의 주생산지가 되었으며 참파벼라든가 이양법의 보급이 일반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행뿐만 아니라 작도 등장하면서 뭐 상업조합, 수공업조합이 나타났었고요. 무엇보다 송회교, 회자교자라는
화폐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석탄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제철이라든가 자기 기술이 많아지기도 했었고요. 자, 문화 파트로는요, 청명상하도라는 당시에 카이펑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과 함께 뭐도 있었습니까? 서민 문화의 발달,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3개가 나왔었다라고 했었죠. 나침판, 활판, 인쇄술, 화약 등의 발달도 이루어졌었습니다. 되셨죠? 그 정도. 성리학의 발달도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나라 보겠습니다. 발해 멸망시켰었고요. 연운 16주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현의 맹약이 있었습니다. 1004년도에 있었죠. 이원전 지배체제로 인해서 북명관제, 남명관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와 금과 송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었었고요. 자, 금나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은 아구타라는 인물이 시작해었었고요.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송과 군신관계를 맺기도 했었고요. 고유의 문자인 여진 문자도 있었고요. 역시 이원적 통치 지배체제인 맹안 모국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몽골 제국에게 멸망. 서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탕쿠토족이 세웠었고요. 1038년에 세웠었지만 1227년에 멸망하는, 역시 몽골족에 멸망했었는데 한때 동서교역로를 장악하면서 두낭 지역을 일대로 상당히 번성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몽골의 멸망. 끝. 서하 문자도 있었고 뭐 불교 발달도 있었다. 정리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원나라 배웠습니다. 몽골 제국이죠. 누가 세웠죠? 칭기스칸이 세웠고요. 칭기스칸은 무슨 제? 천호제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울루스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 파트는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누구요? 세조 이 쿠빌라이 칸이 있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은요, 국호를 원으로 했었고 대도로 천도를 했었으며 어디 멸망했었다? 남송 멸망했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제국이 일었었던 그 몽골 제국은 시간이 갈수록 쇠락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죠. 뭐 홍건적의 난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홍건적의 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초의 남발, 그 다음에 라마교의 과도한 우대, 뭐 여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몽골 제국 하면 나와야 되는 문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 파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수시, 원섭이 기억하십니까? 원나라 수시력, 곽수경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원섭이, 서상기, 비파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제일주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교통로, 뭐가 있었죠? 참제, 역참제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을 방문했었던 사람들의 이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방견문록에 마르코 폴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기 썼었던 이븐 바투타, 그 다음에 교황의 사절단으로 왔었던 피나는 사람이 있었죠. 카르 피니 같은 인물들 있었다라는 거. 뭐 라마교의 과도한 융성, 그 다음에 교초의 남발,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거 말고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그 노트에다가 다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거는 한 번 한다고 다 이해되지 않거든요. 여러 번 복습하면서 여러분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답펜 내려놓고 저랑 눈 마주치시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명나라는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있었습니다. 뭐 1368년에서 1644년 이런 연도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세계적인 개념은 잡아주시고요. 자, 명나라 누가 세웠습니까? 명은요, 주원장 세웠습니다. 자, 주원장의 주요 내용, 명태조.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부를 직속으로 두었었고요. 제상제 폐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유교를 상당히 좀 중흥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거, 육유를 반포해서 유교를 많이 권장했었다. 뭐 과거제도 정비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조책, 부역 황첸 같은 거 있었고요. 향촌 조직으로서 뭐 갑제, 이갑제, 요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원장의 사망 이후 엄청난 혼란이 있었었고 3대 황제 누가 있었습니까? 영락제가 있었습니다. 영락제가 만들었던 거 대표적인 뭐 정난의 변이 있었고요. 내각대학사라는 거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베이징으로 천도했습니다. 원래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었는데 베이징으로 천도했었고요. 또 자금성도 건설했었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그렇죠. 정화의 원정 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북로남외라는 재정적인 위기 상황, 국방비 지출 많아지면서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구?
정거장, 거꾸로 한 인물,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 장거정이 무슨 법? 일조 편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가뜩이나 힘들어졌었던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지원해주면서 재정적인 부담은 더 커졌었고, 그것이 각 지역의 농민반란으로 연결되면서 이자성의 난으로 1644년 멸망했습니다. 자, 명나라의 경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쌀의 주산지가 어디였습니까? 양쯔강 중류가 되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외래작물, 감자, 옥수수, 땅콩, 담배, 고추, 이런 것들이 그때 들어왔었고요. 뭐 신한상인, 상지상인 같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공소회관이라는 상인조합도 있었었고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양쯔강 하류에 있는 면직물과 견직물 공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기 파트는 청이랑 같이 본다라고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무로마치와 명나라 사이에서 했었던 미음 기억나시죠? 가만무역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금 체제로 뭐 있었다? 일조 편법 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 파트로 가볼까요? 문화 파트에서는 그들의 지배층, 대표적으로 사회 파트에서는 그들의 지배층 누가 있었습니까? 신사층이 있었습니다. 전현직 관료 있었고요. 학위 소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뭐 백성 교화라든가 세금 걷는 그 부역 징수라든가 뭐 치안 유지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특권들을 누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징역의 변이라든가 노변이라든가 이러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저항운동들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문화 파트라고 했습니다. 자, 명나라는 성리학이 관학화되면서 형식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실천적 학문 양명학 있었고요. 양명학 나오면 뭐 있었습니까? 바로 심증리, 무엇보다 지행합일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본초 광목이라든가 뭐 천공괴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많이들 했었죠. 뭐 그 농정정서 같은 책도 있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마테오리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려 만국전도, 천주시리, 기하원본 번역도 있었고요. 뭐 삼국지연이라든가 서유기 수호전, 뭐 금병매 같은 여러 구어체 소설도 있었다. 끝. 됐잖아요. 딱 3분에 다 정리되잖아. 그래놓고 청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나라는요, 1616년 누르하치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군사 팔기병 기억해 두시고요. 뭐 청태종, 순치제 별거 없고요. 강희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제는요 3번의 난 맞습니까? 타이완 복속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티베트 복속 시켰었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무슨 조약? 네리친스크 조약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옹정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옹정제 갔습니다. 군기처 설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조약? 국경선 조약인 카르타 조약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지정은제를 확립시켰었다. 요거 있고요. 제가 추가해드렸던 거 있죠. 금교령 요거까지 봐주십시오. 자, 그의 아들이었었던 걸륭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청나라 역사상 최대 영토를 구가했었고요. 메카트리 일행의 영국의 사절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공행 설치도 있었으나 백년교의 난들이 각 지역에 나오게 되면서 아편전쟁, 그 이후 청푸전쟁, 청일전쟁에서 연이어지게 되면서 청나라는 몰락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강경책, 회유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경책으로는 변발, 호복 있었었고요. 문자의 옥이라든가 금서령이 있었습니다. 자, 회유책으로는 뭐 있었죠? 청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만한, 병용제, 그다음에 대규모 사고전서 등의 대규모 편찬 사업들에 기용을 해 주었었다 등등의 그런 내용들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제 파트로는 양쯔강 하류가 쌀의 주산지가 되면 양쯔강 상류가 쌀의 주산지가 되면서 특히 하류 지역에선 견직물, 면직물 있었었고요. 뭐 외래작물이 들어왔었다, 산지상인, 신한상인 있었다 등등. 경제적으로 대표 중요한 거 공행체제 있었습니다. 아주 제한무역의 대표적인 것들이었고요. 지정은제라는 체제도 있었다. 자, 문화 파트 보도록 할까요? 문화 파트 대표적으로 청실, 홍신 기억하시죠? 자, 홍루몽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 2명, 아담 샬 카스틸리오네, 뭐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지만 꼭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학문, 무슨 학문이 있었다? 고증학. 그거에 대한 반발로 공양학이 말기에 나오기도 했었다. 끝. 우리 지난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요, 팔기병이 무력해졌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상당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백년교도의 난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자, 영국과 청나라의 이 편무역 형태가 인도상 아편이 청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강무역 형태로 바뀌었었고요. 은이 유출되는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국민 건강에 치명타를 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임칙서를 파견해서 아편을 소각했더니 이것을 핑계 삼아서 영국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린
이것을 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고요. 1840년부터 42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42년에 난징 조약으로 인해서 배상금 지불뿐만 아니라 홍콩 할양, 공행 폐지, 상하이 광저우 등의 5개 항구 개항 등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 추가 조약으로 인해서 취해법권, 최국대우 같은 것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요구했었던 영국과 또 프랑스 선교사가 피살당하는 것을 핑계로 잡았었던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2차 아편전쟁 결과로 1858년도에 텐징 조약, 10개 항구 추가 개항이라든가 크리스토교 선교 자유권이라든가 베이징에 외국 공사, 외교관의 머무를 수 있게 되었던 조약이 들어갔습니다. 청나라는 계속적으로 좀 버텼었지만 러시아의 중재로 인해서 베이징 조약이 1860년도에 체결되었었고요. 이 텐징 조약의 내용을 인정하고 텐진항을 추가 개항하는 내용, 물론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그런 내용까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쯤 뭐가 있었죠? 태평천국이 있었습니다. 태평천국 누구요? 바로 홍수전이라는 인물 기억해 두시고요. 상제회라는 단체 기억해 둡시다. 크리스트교와 중국의 전통사상이 믹서돼서 나왔고요. 그들은 농민들한테 많은 이 성과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었죠? 당시에 잘못되어 있었던, 일단 땅을 나눠준다. 천조전무제 있었고요. 그다음 축첩제라든가 전족 폐지, 남녀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간섭도 있었고요. 한인 신사층이 주요해서 향용 단련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 지도층의 내분에 휩싸여 있던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되었습니다. 자, 이 힘을 바탕으로 인해서 양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홍장 진국번이 중심이었었고요. 중체서용이라는 제한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적 개혁의 한계에 맞게 근대적 공장, 근대적 회사, 유학생 파견 같은 것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던 결과는 2개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죠? 청푸전쟁, 청일전쟁에서 연이 패하면서 끝났고요. 자, 그렇게 되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캉유의 랑치차오가 중심이 되었었던 변법파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변법자강운동. 조금 더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당시 황제 광서제도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하면서 정치체제도 바꾸고 과거제 개혁이라든가 정치 많은 변화, 신교육을 실시하는 여러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었죠? 서태후 등의 보수파에 의해서 백일천하로 끝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지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 중국 상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 내려놓고 갑니다. 뭐 있었죠? 가장 큰 주제로 의화단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 구호 부청멸양 있었고요. 서양 세력과 서양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어떻게 해요? 8개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면서 무슨 조약? 신축 조약입니다. 내용 2개 있었죠? 배상금 지분.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요거 하나 남은 거.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뭐요? 그렇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는,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제는 보수파들이 나와서 오히려 개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광서신정이라고 하고요. 광서신정은 많은 개혁들이 있었지만 다른 거 필요 없고 다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신군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사회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자, 그때쯤 해외에서 중국의 앞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 한 명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누구? 순원이 있었습니다. 순원이 중국 동맹에, 일본에서 중국 동맹을 만들었었고요. 거기서 발표되었던 게 삼민주의, 뜨리민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뜨리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바로 무슨 혁명이요? 1911년에 신해혁명이 나오게 되었었고, 이 신해혁명은 쓰촨봉기, 우창봉기, 이 우창봉기에서 그 앞에 보수파가 만들었던 신군이 폭발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1912년 중화민국이 순원을 임시 대통통으로 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당시에 청정부에서 누구를 보내? 위안스카이를 보내죠. 근데 위안스카이랑 순원이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청나라 정부를 없애고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왔으나 이 위안스카이가 혁명파를 탄압하면서 다시 이 순원 및 이 혁명 세력들은, 혁명파들은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신문화 운동도 있었습니다.
천두슈로 대표되는 그들의 운동이 있었고, 신청년이라는 잡지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과학이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백화문 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바로 1919년에 오사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요. 이 오사운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칭다오를 비롯한 많은 이권들을 국제사회에 요구했었으나 그걸 중국이 서명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었다. 이 오사운동의 배경에 신문화운동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우리 배경과도 연관이 될 텐데 1924년도에 제1차 국공합작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25년도에 누가 갑작스럽게 죽습니까? 바로 순원이 죽게 되면서 그 뒤를 이었었던 장제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장제스가 결과적으로 1927년도에 탄압을 하게 되면서 공산정권을 중국 공산당을 탄압하게 되면서 그들이 분열되었었고, 최종적으로 28년도에 국민혁명이 완성되었었는데, 아마 요 마지막 파트가 좀 힘들었을 텐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시고 갑니다. 눈 마주쳐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중국 마지막 배웠었습니다. 중국 근현대사 마지막 파트였고요. 1919년에 중국 국민당, 1921년도에 중국 공산당, 이 순원과 천두슈가 힘을 합쳐서 1924년도가 되면서 1차 국공합작이 있었는데, 1차 국공합작은 192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장제스가 1925년에 죽게 되면서 그 권력을 중국 국민당이 해서 장제스가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장제스는 26년도에 북벌을 시작하게 되었었고요. 27년도 되면서 4.12 사건에 의해서 이 공산당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24년에서 27년까지고요. 28년 되면서 북벌을 완성하죠. 그걸 국민혁명을 완성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쭉 가다가 1931년도 되면서 만주사변 일본이 일으키고요. 그 사이에도 그들은 계속 이제 하나로 가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1934년부터 36년까지는 대장정이라는 장정이 있었고요. 이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장쉐량이 자신의 상관이었었던 이 장제스를 감금하는 시한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바로 그 다음에 루고우차오 사건에 의해서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1937년부터 45년까지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났습니다. 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다시 이 나머지 싸움이 시작됐었죠. 46년부터 49년까지 중국의 국공내전이 벌어졌었고요. 최종적으로 이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었고, 패배했었던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가면서 지금의 대만이 되었었다. 자, 제3세계 요 밑에 파트 우리 지난 시간 가볼까요? 이 콜롬보 회의라는 1954년도에 회의가 있었고요. 평화 5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1955년도에 반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화 10원칙이 있었죠.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제3세계가 이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은요, 1958년도에 대약진 운동이 있었으나 어마어마한 실패를 맛보게 되면서 마오쩌둥이 실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제 실용주의 자였었던 류사오치라든가 덩샤오핑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으나, 신진 세력이 등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마오쩌둥이 다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10년간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지식인들 죽어나갔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통 문화 유산들 전부 다 많이 파괴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문화 대혁명은 끝났고요.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되면서 덩샤오핑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4개 분야의 현대화와 함께 경제특구, 경제개방구, 중국과 미국과의 수교가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원조를 받게 되면서 비약적인 80년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흥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89년도에 있었던 태난먼 사건이었었고요. 정치적 자유화와 부패 일소를 주장했었던 당시의 청년 지식인, 청년 학생층에 대해서 탱크로 밀어버리는, 정말 국가가 확 다운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92년도에 남순 강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었고요. 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 반환받고 99년도에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 반환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내려놓고 지난 시간 정리해 봅시다. 됐습니까? 자, 인도는 어떻게 되었었죠? 인더스와 겐지스 있었는데 인더스 유역에
뭐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등이 있었습니다. 아리아인의 침입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겐지스강에 정착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이 카스트 제도, 즉 이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특히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중간 계층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었고 우파니샤드의 철학으로 인해서 자이나교와 불교 등의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자, 기원전 4세경의 인도 최초의 왕조 마쿠 쿠어버리고 싶다 기억나시죠?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기억하시면 되고 히오 세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자부 불교, 석주, 산치대탑. 끝났어요. 마우리아 왕조는 그게 끝이죠. 자, 쿠션 왕조. 카니슈카 왕이 있었고요. 불상 제작이 시작되었었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가 유행했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다 굽타 왕조로 넘어왔습니다. 굽타 왕조 크게 4개가 있었습니다. 큰 거. 자, 일단은 에프탈의 침입으로 인해서 6세기에 멸망하게 됐는데 6세기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아서 7세기에 등장했던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뿐만 아니라 크게 4개가 있었습니다. 굽힌 자세 기억나십니까? 예, 굽타 왕조는 힌두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힌두교는 카스트의 의무 수행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만우법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뭐 십진법이라든가 영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많은 자연과학적인 발전이 있었고 굽타 양식도 있었습니다. 아잔타 석굴사원, 엘로라 석굴사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 문학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그 엄청나게 어려운 좀 약간 여러분이 생소한 용어들 많이 나오죠. 뭐 샤쿤탈라라든가 라마야나라든가 마하바라타라는 등등 그거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교의 영향이 막 조금씩 들어오면서 13세기 아이바크에 의해서 델리 술탄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뭐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성격을 띠면서 지지야 걷게 되었었고요. 특히 쿠투브 미나르라는 건축물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16세기가 되면서 바브르라는 인물에 의해서 무굴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무굴 제국은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부 비교하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였었죠. 특히 이 아우랑제부는 북인도 지역 일대 장악했었고 지지야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아우랑제부는 영토를 많이 넓히면서 인도 남부 지역 데칸고원 일대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지지야 부활시켰고 그게 마라타 동맹이라든가 시크교도의 집단 반발을 가져오게 되셨죠. 그거까지. 뿐만 아니라 무굴 제국은 문화 파트에서는 바로 샤자한이 아내를 위해서 지었었던 타지마할 기억해 두시고요. 우르두어, 무우 기억해 두시면 되죠. 무굴 제국 우르두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종교. 그렇죠.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크교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다니까요. 자, 내려놓고 자, 인도사 한번 가봅시다. 무굴 제국의 쇠퇴와 함께 뭐 있었어요? 플라시 전투.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 무역권을 놓고 다투다가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무역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갔었고요. 100년이 지난 1857년도에 세포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무굴 제국 황제가 퇴위당하면서 무굴 제국이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영국의 직접 통치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인도국민회의라는 1885년도에 친영단체, 지식인의 회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었는데 1905년에 벤골 분할령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에 1906년 콜카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국 상품의 배척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 교육제도, 그 다음에 자치 등등을 주장하는 스와라지 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저항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1911년 벵골 분할령이 다시 철회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덧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었고요. 영국은 인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어느 정도 약속을 해주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오히려 더 그전보다 가혹한 통치인 롤러법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간디와 네루 같은 인물들이 저항했습니다. 자,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 네루는 무장투쟁을 주장했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1935년도에 자치가 허용되었었고 47년도에 최종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종교적인 나눔으로 인해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본사 같은 경우는 조몬 있었고 야유이 문화 있었고 이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 뭐니 해도 나 노래해 나 해 헤이안 나라시대 헤이안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나라시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헤이조쿄가 수도였었고, 그 다음에 나는 역사 선생이라고 했었죠. 역사. 예, 그 다음에 뭐 그 일본 서기라든가 고사기, 만엽집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었고, 그 다음에 견당사 파견, 그 다음에 도다이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자, 헤이안 시대는요, 헤이안쿄가 수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견당사가 폐지되면서 국풍문화,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거, 가와, 겐지 이야기 가와, 겐지 이야기라든가 가나, 와카 같은 것들이 국풍문화로 있었습니다. 자, 견당사는 폐지되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이 고용되면서 결과적으로는 12세기 이후엔 무사 정권이 나오게 되니 우린 그걸 막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뭐였죠, 여러분? 일본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막부부터 해갖고 일본 근현대 파트 쭉 왔었죠. 자, 내려놓고 저랑 같이 복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은 막부가 12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막부 나오려면 우리 그거 기억해줘야 되겠죠? 나 노래해? 그러니까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그 다음에 유성아, 넌 역시 무가 뛰어난 애야. 요거 기억나십니까?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각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웠었고요. 무엇보다 12세기에 세웠기 때문에 이때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 13세기에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몽골의 공격을 받았었다. 그런데 마침 태풍이 불면서 이때 일본이 이제 신풍이 불어서 그들이 이제 신국의식이 생겼다. 그렇지만 너무 막대하게 그 재정 부담을 늘리다 보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소멸한 거나 마찬가지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고요. 14세기에 등장했던 막부가 있었으니 그게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다른 거 시험 문제 나올 거 없고요. 딱 하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음. 기억나십니까? 명나라가 14세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감한무역, 미음. 일종의 제한무역인 이 감한무역이 행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일본은 전국시대에 빠져 있다가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17세기에 등장했던 게 일본의 에도 막부가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죠. 크게 4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치체제로는 뭐 있었고요. 막번 체제 있었습니다. 막번 체제 나올 때 핵심 무슨 제도? 산킨 고타이 제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산킨 고타이 제도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때 그 도시 상공업자들이 성장했으니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 조닌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조닌이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었다. 조닌 문화라든가 국학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었고, 이 조닌 문화는 뭐 가부키, 우키요에 등으로 대표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교류에서는 거의 그 조선과는 통신사로 교류했었고, 서양 세력과는 유일하게 어디? 덜란드 이 네덜란드랑만 교류를 했었다. 어디에서? 손대지마 있었죠? 이 대지마라는 섬에서 교류를 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양 학문이 들어와서 일본 시대에 발전했던 학문이 있었으니 그걸 난학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에도 막부 시대에 서양 열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디한테 문호를 열죠? 미국한테 문호를 여는데요. 이게 1854년 밀 화친 조약이 되겠고요. 4년 뒤인 1858년에 밀소 통상 조약이 있는데 2개 항구 열었던 거랑 4개 항구 열었던 거, 이게 점점 늘어가게 된다라는 거. 요 연도와 함께 주요 2개 항구 열었다, 4개 항구 열었다. 요거 각각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막부 타도 운동, 존왕 양이 운동 같은 것들이 등장했고요. 결과적으로는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어떤 조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폐번지원 조치라든가 근대적인 여러 개혁들, 철도, 우편제도, 대학 설립, 의무교육이라든가 여러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의 사절을 보고 오라고 했었죠. 그게 뭡니까? 이와쿠라 사절단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자유민권운동 등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1889년 일본 제국헌법, 즉 메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의 일왕, 즉 천황의 권한은 극대화시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확장돼가는 과정 가운데 청일전쟁에서 승리. 청일전쟁 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94년에서 95년 끝나는 조약 시모노시키 조약. 그렇지만 삼국간섭에 의해서 랴오통 반도 다시 반환했었고
10년 뒤에 1904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포츠머스 조약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 일대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현대사 파트 가면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1931년도에 만주 사변이 있었고요. 1937년도에 중일 전쟁, 그 다음에 1941년도에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 개전했었으나 45년도에 완전히 패망했었다. 끝. 뭐 처음에는 서아시아사 나오면서 뭐 히타이트, 전차 뭐 이런 거 배웠었고, 그다음에 페니키아 배웠습니다. 카르타고란 식민도시 있었고, 알파벳 문자 있었다. 그다음에 우리 헤브라이, 즉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솔로몬 전성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했던 게 아시리아고, 그 아시리아가 가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다시 분열했었다. 이 분열됐던 게 크게 4개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건 우리 알고 가야 돼. 일단 이집트는 언제나 둘 다 되니까 나온다라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신라면, 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신라면 야우 하면 메알이 울린다고 그랬죠. 예, 메디아, 리디아, 요 4개. 요게 어떻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한테 통일되고요. 재통일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관yon 정책으로 해서 나름의 재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뭐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 그 크리스트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었다. 뭐 선과 악의 대결라든가 최고의 신 아우라 마즈다도 있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는 다른 말로 배화교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뭐 도량형이라든가 화폐도 통일했었고요. 역참제도 두기도 했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었고요. 자,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여러 속주들이 있었는데 그 속주에게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기 위한 왕의 귀, 왕의 눈 등을 보내기도 했었고, 그들이 다니는 길을 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약 27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했었죠. 그렇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한 이후 쇠퇴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이후로는 뭐 박트리아, 뭐 파르티아 등등으로 분열되었었다가, 파르티아는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한과 로마 사이에서 중개 무역했었던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3세기경에 사산왕조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했습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 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발로 마니교가 등장했었습니다. 뭐 유리세공 기술이 아주 뛰어났었으나 정통 칼리프 때 멸망당했었다라는. 그 외에 이슬람과 관련된 경우는 뭐 오행, 쿠란, 돼지를 상당히 불경하게 여겼었다라는 거. 그 다음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화학, 수학 같은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알코리즘 이런 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 신하란 아주 학문의 천재가 등장해서 의학궤범 같은 책을 짓기도 했었다. 아주 무역에 뭐 뛰어났었다. 뭐 여러 가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하다가 다시 말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 뭐 배웠습니까? 그 이슬람사 전체적으로 시대적인 거 다 정리했습니다. 자, 6세기에 메카, 메디나 등이 성장하면서 등장했었고요. 무함마드 시대 때 어디 장악했다? 뭐 평등 사상, 뭐 쿠란, 지하드 이런 거 있었으나 어디 장악했다? 그렇죠. 아라비아 반도 다 장악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어졌는데 한 30여 년 동안 어디 장악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장악했다. 뭐 시리아, 이집트 지역일 때도 장악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습 칼리프로 넘어가는데 우마이야 왕조 나왔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북아프리카 일대 장악했고요. 어디까지 장악합니까?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일대까지 장악했습니다. 유럽까지 넘어가려다가 어디? 그렇죠. 투르 뿌아띠에 전투에서 우투뿔. 그래서 소는 투뿔이 맛있다. 우마이야 왕조 때 투르 뿌아띠의 전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 등등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각지의 반란에 의해서 그 이후 아바스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는 8세기에서 13세기까지 갔었고, 아바스 바그다드를 수도로 했습니다. 시아파의 지원으로 그 왕조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과도 한판 붙었는데 아바스,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이후 셀주크 투르크한테 뭐 술탄 자리를 인정해 주기도 하는 모습이 있다가 몽골 제국에 의해서 13세기에 멸망됐었다. 자, 그 이후로 우리 이집트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집트는 파티마 왕조, 아이유브 왕조, 그 다음에 맘루크 왕조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맘루크 왕조는 우리가 오늘 배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셀주크 투르크 있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
그는 젠드라는 지역에 의해서 나왔으며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셀주크 튀르크는 이슬람교를 믿게 되면서 바그다드를 장악했는데 그게 아바스 왕조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술탄이라는 칭을 인정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장악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 십자군 전쟁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3세기 몽골에 의해서 멸망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딥니까? 티무르 나왔습니다. 티무르는 티무르가 세웠고요. 티무르, 사마르칸트, 동방의 로마 있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화가 나왔었고요. 한 150년이 채 안 갔던 단명한 왕조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티무르가 갑작스럽게 명나라를 원정 가던 도중 병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 우즈베키인에 의해서 멸망당했었고요. 자, 사파비 왕조 있습니다. 사파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뭐 비단 산업의 국유화 등등도 있었고 수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파비 이스파한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최종적으로는 아프간족의 침입에 의해서 18세기 때 멸망됐죠. 해야죠. 자, 내려놓고 시작해 봅시다. 오스만 제국 들어가 볼까요? 오스만 제국 어디서 시작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오스만의 1세기에서 시작되었었고요. 자, 그들은 14세기에 술탄이라는 호칭을 받았었고 15세기 때 누구예요? 메메트 2세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바뀌기도 했었고요. 16세기 가면서 살리메스에 있었습니다. 술탄 칼리프제, 즉 뭐 메카, 메디나 등의 보호권을 장악했다. 그 표현이 있었다. 정교 일치 이뤘었다라고 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정복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술레이만 1세 아닙니까? 풀의 베자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모든 무역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게 오스만 제국이지만 그 이후 레판토 해전에서 지면서 17세기 이후부터는 좀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근대화 운동 대표적인 게 1839년도에 탄지마트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개혁이 나타났었으나 크림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1876년 바로 미드하트 헌법이 나오게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보수파나 그 다음에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의 간섭에 의해서 제대로 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러티 전쟁도 터지죠. 그렇게 되면서 전제주의, 다시 전제 왕권이 강화되려고 하자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 나오게 되면서 1908년에 실제 헌법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 편에 설면서 패전국이 되면서 많은 영토들을 더 빼앗기면서 지금의 1923년 터키 공화국, 바로 이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서 그들가 대통령이 되면서 술탄제 폐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는 뭐도 기억해야 된다? 우리 팔레스타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후세인 맥마흔 서한, 벨푸어 선언,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초기 순수 종교 운동에서 민족 운동으로 아랍 민족으로 발전 운동하면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게 되었고 지도도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란이 나온다라면 이란 민족 운동은 남쪽으로는 러시아, 위쪽으로는 러시아의 침입을 남쪽으로는 영국, 위쪽으로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담배 독점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을 되찾는 과정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담배 이권수호 운동은 성공하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들, 그 이후 입헌주의 운동이 성공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각국사 배웠습니다. 뭐 배웠었죠? 일단은 베트남 배웠어요. 베트남 하면 동유운동 있었고요. 동유운동뿐만 아니라 판보이쪼우가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판보이쪼우의 동유운동도 있었고요. 그 앞에 근황운동도 있었고요. 그다음 베트남 유신의 베트남 광복회. 그래서 유광잠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죠. 하나 유광잠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태국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었던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했었다. 인물 기억해 보실까요? 라마 4세, 라마 5세.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인도네시아 한번 가봅시다. 인도네시아 가면 카르 튀니, 튀쳐 있었죠. 카르 튀니 기억해 두시고 부디 우토모라든가 이슬람 동맹 등등 있었고, 자, 필리핀 2명 인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호사리살, 아기날도 요 2명 인물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민족 운동하면서는 저희가 제국주의 파트에서 요 서양사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제 민족 운동으로 좀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집트의 민족 운동이 있었고요.
영국으로부터 저항했었죠. 그래서 아라비 파샤,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 등등도 다 이집트인들이 영국한테 저항하면서 그 독립운동의 모태가 됐던 것이고, 수단 같은 경우는 마디 내지는 마흐디 운동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줄루 왕국 이산들 완화 전투, 요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랑스랑 영국이랑 부딪혔었던 그 사건, 무슨 사건? 파쇼다 사건이 있습니다. 1898년도에 있었고요. 자, 프랑스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모로코로 연결되는 횡단 정책 펼쳤는데, 이것에 부딪히면서 저항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1905년, 1911년 모로코 사건이 있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토고, 카메룬 뿐만 아니라 나미비아, 탄자니아 등등의, 특히 나미비아에서는 나해 있었죠. 헤레라족의 봉기,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서는 마지마지 운동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리비아 식민 지배했었고, 에티오피아 전쟁하다가 이탈리아가 지죠. 즉 에티오피아가 이겨요. 메넬리크 2세라는 인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또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레오폴트 2세, 벨기에가 콩고지대 지역 지배했었던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까지 라이베리아와 함께 에티오피아가 유의한 독립국가였었다. 물론 에티오피아는 그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한테 침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봐주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하면 그리스는 산지 지형이다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말씀드린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그냥 그렇구나 해 두시고요. 자, 왕정이 있었고 귀족정이 있었고 쭉 오게 되면서 노래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솔, 페클페,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있으시죠? 솔론은 조정다였었고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조정, 즉 독재의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별로 나올 거 없고요. 그 다음엔 클레이스테네스, 조금 부족해? 도가 부족해. 기억나시죠? 500인 평의회, 또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사이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는데, 페리클레스는 뭐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모두 추수예요. 모든 성인 시민 남자의 민회 참석으로 인해서 직접 민주 정치가 완성되었었고요. 물론 거류 외국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예 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랬었고, 수당제, 추첨제 같은 모두 추수해 요거 있었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국제전이었었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2차 때 마라톤 전투 있었고요. 3차 때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으로 대표되는 그 전쟁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 전쟁 이후 결과로는 아테네가 해산제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이 아테네 해상제국으로 성장할 때 그 기반이 되었었던 게 바로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었죠. 델로스 동맹에 맞서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으로 붙었었던 거, 이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 전쟁의 결과 누가 이깁니까? 펠로폰네소스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상당한 전성기를 있었으나, 스파르타는 너무나 군국주의를 너무 가혹하게 하다 보니까, 특히 시민들의 자연 소멸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소피스트들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인물도 있었고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등등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허스트,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헤로도스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키데스, 둘 다 그 역사라는 책을 썼었는데, 헤로도토스는 앞에 있었으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술했다. 요거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대제국을 이뤘었고요. 알렉산드리아도 건설했었고요. 동방 전제군주제라든가 이주를 장려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라니즘이라는 약 한 300여 년간 이 당시에 서아시아 지역 및 그 일대에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었었던 할라니즘 문화가 있었는데, 그건 인도 지역까지, 인도 간다라 지역까지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인 것들로는 뭐가 있었다? 라오콩 군상, 니케상 등등과 함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같은 여러 학파들, 유클리드의 기하학 등등도 있었다. 봐주시면 됐죠. 좋습니다. 로마 가 봅니다.
로마 됐습니까? 자, 기원전 8세기경 중에 로물로스 레무스에 의해서 시작되었었던 로물로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로마 제국은요, 작은 도시국가에서 이제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 좀 눈여겨봐달라고 했었죠. 무엇보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전 3세기경까지 평민권이 신장했습니다. 호평동 기억나십니까? 호민관제도, 평민의 시비표법,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맨 위랑 맨 끝에가 호호로 끝난다라고 했었죠. 호로 시작해서 호로 끝난다. 호호. 평민권이 성장하니까 호호.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기원전 3세기경에서 기원전 2세기경까지 지중해 무역을 바탕으로 한판 붙게 되죠. 누구랑? 카르타고랑 붙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면서 이 로마는 이 반도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지중해 나름의 제국으로서의 기틀을 닫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났던 현상이 라티푼디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티푼디움 현상을 막고자 그것을 반대하면서 농지법, 공물법 등을 내세웠던 형제가 있었죠. 누구요? 그라쿠스 형제가 되겠고요. 그 그라쿠스 형제가 결과적으로는 벌족파들의 반발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었고, 그쯤에 기원전 1세기경쯤에 기원전 73년에서 71년까지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처리했었던 게 바로 1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었던 두 인물, 크라수스랑 폼페이우스가 되겠고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1차 삼두 정치는 좀 자음의 이름이 세다라고 했었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이끌었던 삼두 정치. 그 중에서 카이사르가 승리했었고요. 그가 독재로 가려라는 위협의 분위기상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믿었었던 부하이자 양아들이었었던 블루투스에 의해서 공격받게 되면서 그가 죽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양자였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결과적으로는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안토니우스 네피두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특히 이 안토니우스와 붙었었던 그 대표적인 전투 악티움의 전을 승리하면서 제정시대를 열게 되고요. 옥타비아누스 하면 세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요? 악티움의 전, 그 다음에 프린캡스 자처했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자 칭호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약 한 200여 년간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시대가 열렸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 3세기경 되면서 군인 황제의 시대가 출몰하게 되었습니다. 콜로나투스 제도 등등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각 속주에서는 반발이 나오게 되었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너무 이름 길죠? 4개로 나누어서 문화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4세기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죠. 콘스탄티누스 3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건설해서 천도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요 세 개 너무 중요하고요. 그 이후 테오도시우스는 크리스교를 국교화하면서까지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395년에 동서로마 분리했었고요.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 요거까지 있었고. 자, 로마 하면 법, 건축, 이걸로 대표되는 실용적인 문화였었죠. 로마의 법, 특히 우리가 다음 강의 배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 대전,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건축하면 콜로세움, 수도교, 공중 목욕탕, 길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고요. 우리 프랑크 왕국 시작. 자,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뭐 공부했습니까? 프랑크 왕국 준비했었죠? 자, 아주 다양한 여러 게르만족이 있었다. 고우트족, 반달족, 프랑크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랑크족이 세운 근거리 이동이었었다, 크리스토교 개종이었었다, 노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이 프랑크가 왕국으로 발전하는 게 있었고요. 두 왕조가 있죠? 메로베우스 왕조, 카를로스 왕조. 메로베우스 왕조의 시작은 클리카피카,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제, 이렇게 이어지고요. 클로비스가 메로베우스 왕조 개창했었고요. 이 카를로스 대제부터 많이 나오죠. 카를로스 마르텔부터 많이 나오죠. 카를로스 마르텔은 가임마 투르뿌아티의 전투에서 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서 크리스교를 수호하기도 했었고요. 그의 아들 피핀이 결과적으로는 교황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카를로스 왕조를 열었었고요. 또 라벤나 지역을 기증하면서 교황령의 시초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카를로스 대제는 아주 많은 지역을 차지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마다 크리스트교 포교하니까 교황 입장에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뭐 했다? 800년 성탄절에 서로마 황제 대관식을 해줬었다. 뿐만 아니라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는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학자들을 우대한다라든가 고전 문학이라든가
여러 학교 등을 세우면서 카를로스 르네상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렇지만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베르덴 조약, 메르센 조약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등이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프랑스 지역으로 대표되는 그 카페 왕조가 10세기에 987년에 열렸다라고 했었고요. 지금의 독일 지역에선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대관을 962년에 받기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노르만족에 의해서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시칠리아 왕국, 나폴리 왕국, 키예프 왕국, 노브고로드 공국 등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계기, 바로 노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됐었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중세 봉건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입권 요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뿐만 아니라 농노의 그런 삶, 농노는 농민적인 자유민적인 요소와 이 노예적 요소가 같이 잔존하는 이들이었었다. 문제 풀면서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 정도 개념 잡아주시고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간 뭐 배웠습니까? 비잔티움 제국과 우리 십자군 원정 배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하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동서로마가 395년에 분열되었었고 그 이후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교황주의였었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였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6세기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가 등장했으니 우린 그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하고요.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세계에 있다라고 했었죠. 옛 로마 영토의 대부분의 회복이 있었고요. 성 소피아 성당 지었었고 무엇보다 로마 법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에는 군관구제, 둔전병제 같은 제도로 유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슬람이 나오면서 이제 한 7세기, 8세기 되면서 좀 위축됐다가 9세기 일시적인 부흥이 있었으나 역시 붕괴되면서 둔전병제가 붕괴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자, 그러다 4차 십자군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즉 그 동서로마 분열 이후 1000년 넘게 끌어왔었던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누구에게? 오스만 제국에 1453년에 함락이 당하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이 성 소피아 성당 하면 4개, 성 소피아 요 4개의 미너렛이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었고 황제 교황주의가 있었다라는 것들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무슨 공의회? 클라이로몬 공의회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클라이로몬 공의회 인물까지 같이 가볼까요? 우르바누스 2세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이 우르바누스 2세의 클라이로몬 공의회에 의해서 내 심 좀 더 클레르몽이라고 했었죠.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1차와 4차 전도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1차 십자군은 결과적으로 1099년 예루살렘을 장악한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을 선포했었고요. 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 근처는 가지도 않고 그렇죠. 도움을 요청했었던 바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 제국을 함락시키는 모습이 있어서 1204년에 라틴 제국이 성립되기도 했었다. 그 이후 교황권이 쇠퇴되었었고 기사계급, 영주계급은 몰락했으며 국왕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배경 먼저 알아두시고 다 정리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거 뭐 있었죠? 우리 일단 크리스트교와 관련돼서 나올 만한 거 뭐 있었습니까? 밀라노 칙령 313년, 니케아 공예 325년 있었고요. 로마가 크리스트교 국교화했던 건 392년. 그 다음에 동서 로마로 분리되었던 건 39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개의 주요 교구 중에 3개의 교구가 이슬람 세력에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로마 교회를 대표했었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그 다음에 서로마 교회를 대표했었던 로마는 여전히 남아서 각각의 교회 세력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26년 성산 파괴령, 비잔티움의 황제 바로 레오 3세가 성산 파괴령을 내리면서 동서교회가 대립됐었고, 이러한 동서교회 대립은 11세기 중엽인 1054년 동서교회가 완전히 분리해버리면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로마 가톨릭만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쯤 10세기 전후에서 교회가 상당히 세속화되는 것들이 있었죠. 성직의 매매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그 성직자의
봉신화라든가 여러 가지 뭐 대농장의 축척이라든가 뭐 이러한 대토지 소유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너네 좀 클린해져라 라면서 등장했던 게 클린이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 가운데 11세기쯤 되면서 유럽 사회에서의 최고 권력과는 뭐니 해도 교황이었습니다. 교황과 황제 권력이 부딪혔던 대표적인 사건 카노사 굴욕이었고요. 1077년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1077년에 그 사건이 더 나아가면서 1122년 보름스 협약에 의해서 이들의 다툼이었던 게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성직자의 서임권을 이제는 교황이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가면서는 아주 교황권의 절정기를 보여주죠. 교황은 해, 국왕은 달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의 모습까지 갔다가 14세기가 되면서 이제는 교황권이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 아비뇽 유수 1309년에서 1377년까지 있었고요. 그 이후 아비뇽 유수 이후에 교회의 대분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인물들은 각각 비판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분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던 종교회의가 콘스탄츠 공의회가 되겠고요. 1414년, 1414년이 되겠습니다. 1414년에서 1418년까지 되었던 게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 되셨죠? 뭐,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에 있었던 그 밑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대학과 관련돼 있던 뭐, 프랑스의 파리 대학, 유명했었고 뭐 교수조합이 있었고 학생조합이 중심이 되었었던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등등이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건축물이 워낙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 11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 상당히 좀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장중한 느낌을 준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12세기부터는 고딕 양식 아주 뾰족뾰족한 첨탑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첨탑에 대해서는 우리 고딕 양식이었었고 뭐 노트르담 성당이라든가 뭐 칼른 성당, 사르트르 성당 같은 것들이 유명하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대표적인 건 피사 성당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러한 내용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철학, 초기 철학, 교부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 전후에서 나타났던 것은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의 해체와 도시 발달 이거 했습니다. 자, 생산량이 늘어났고요. 잉여 생산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었었고 이 도시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 이후 무역권이 확대되었습니다. 크게 유럽에서는 이 북유럽 무역권이 있었죠. 함부르크, 리베크로 대표되는 한자 동맹이 있었습니다. 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지중해 무역권이 있었는데 뭐 피렌체라든가 밀라노라든가 그다음에 베네치아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나라들이 인해서 롬바르드 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연결시켜 주었던 내륙 무역권이 있었으니 그걸 쌍파뉴 전기시 내지는 쌍파뉴 시장, 쌍파뉴 무역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것과 함께 나타났었던 길드는 자유로운 무역행위가 아니라 폐쇄자 공동체였었고 구성원 안에 그들의 공동이익을 중요하게 했던 게 길드였었다. 보통 상인 길드라든가 수공업자 길드 등등이 유명하고요. 자, 그와 함께 이제 장원의 해체 파트 한번 보셔야 되겠죠? 무엇보다 화폐지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흑사병의 이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농노 개인의 처우는 좋아지게 되었었는데 그런데도 몇몇 영주들은 시대적 흐름과 달리 오히려 속박을 강화하자 두 난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자크리의 난과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크리,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있었고요. 자, 자크리의 난은 1358년, 와트 타일러의 난은 1381년 이렇게 각각의 난이 있었고 이 두 난이 다 100년 전쟁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국은 13세기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시몽드 몽포르 의회, 모범 의회 거치면서 양원제 체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전쟁 있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었죠. 뭐 프랑스는 그 앞에 거는 크게 별거 없다가 14세기 초에 뭐 있었습니까? 신분의 3부에 소집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마찰로 인해서 뭐 아비뇽 요소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강의에 많이 배우진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14세기에서 15세기 어마어마한 전쟁, 100년간 영국과 붙었었던 전쟁, 100년 전쟁이 있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입니다. 초기엔 영국이 우세했으나
잔다르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최종적으로 승리로 바뀌게 되었었고요. 어쨌든 이 두 전쟁 이후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각각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은 100년 전쟁 이후에 뭐도 있어요? 장미정쟁도 있었다고 그랬죠. 1455년부터 85년까지 그 이후로 헨리 튜더에 의해서 튜더 왕조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력이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공의 시대, 왕이 없던 대공의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1356년엔 황금 문서가 나오게 되었으니 선제후들이 7명의 유력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었었고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재정복 운동, 레콘키스타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한 15세기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이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통합,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이슬람 지역이었었던 그라나다 지역을 점령하면서 에스파냐 왕국을 완성하는 모습, 그리고 나선 그들이 신학로를 개척하는 모습이 있었죠. 중앙 르네상스 간단히 한번 합시다. 자, 과거 이 중세에 갇혀있던 사상을 과거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를 다시 살리고자 했던 게 르네상스다. 특히 지중해 무역권으로 많은 경제적 부를 갖고 있었던 이탈리아 지역에서 먼저 성장하게 되었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페트라르카의 서정시라든가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것들, 보카체오의 데카메론도 있지만 어쨌든 군주론 정도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술가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같은 인물이 있었으나 각각의 그런 작품들 기억나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이 모나리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단독으로 만약에 여기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약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쉬운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면 전 미켈란젤로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술 파트에서 나온다라면 피에타라든가 다비드상이 다윗상입니다. 다비드상. 그 다음에 그 천지창조로 대표되는 그런 천장화,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테네 학당의 라파엘로도 있고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든가로 대표되는 보티첼리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들로 많이 활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등등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알프스 이북의 이 예술가로는 부리 헐이라든가 반 에이크 형제 같은 인물도 있었고, 국민문학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에스파냐의 이 세르만테스, 영국의 이 섹스피어 같은 인물들 있으니까 각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난 강권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종교개혁은 위클리프라든가 후스의 그런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호탄을 알린 인물은 16세기 초 1517년 누구예요? 루터였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어도 성서도 번역했었고요. 이러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무슨 화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어느 정도 루터파가 공인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칼뱅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칼뱅 역시 루터와 함께 성서 지상주의였습니다. 예정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직업 소명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특히 상공 시민계층들이 많이 환영을 받았었고,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라든가 네덜란드의 고이센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2명 인물 꼭 알아달라고 했었죠.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헨리 8세, 헬수하면 엘통 나와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헨리 8세는 수장령, 헬수하면 그 다음에 엘통 나온다라고 했었죠.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신교가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구교의 반발도 있었겠죠. 자, 그 구교의 반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트리엔트 공예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교리를 재확인하는 거. 트가 재확인되고 있잖아요. 트리엔트 공예도 있었고,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뭐의 성립? 그렇죠. 예수회의 설립 같은 것도 있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성장했었던 신구교 간에 많은 대립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 차례 위그노 전쟁이 있었고요. 그게 인정받았던 게 1598년도 앙리 4세 때 있었던
낭트 칙령이 있었습니다.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의 가톨릭 강화 정책에 의해서 저항하면서 근 80년 가까이 저항했었고요. 1648년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독일에 1618년부터 48년까지 뭐가 있었다? 30년 전쟁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루터파와 이 칼뱅파가 동등하게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되셨죠?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신학로의 개척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유럽에는 뭐 그 전에 뭐 그 마야 문명도 있었고요. 아스테카 문명, 그 잉카 문명도 있었습니다. 둘 다 어디에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었었다? 에스파냐에 의해서 파괴되었었고요. 아코 잉피나 기억나시죠? 이 아스테카는 코르테스에,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특히 상식료에 대한 여러 산물과 그다음에 뭐 여러 호기심에다가 여러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항로를 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이 지원해줬던 사람 2명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시작되는 2명이었었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모르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하는 아주 이름 긴 사람이에요. 그가 뭐 희망을 발견했다. 희망봉. 자, 그리고 나서 다 가금한다. 10년 뒤인 1498년도에 인도 항로, 캘리컷 인도 항로를 뚫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은요, 뭐 캘리컷뿐만 아니라 고아, 그 다음에 물라카, 그 다음에 마카오 등등 일대의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브라질이 있었고요. 자, 그에 반대로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인물이 몇몇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콜럼버스, 뭐 서인도제도 발견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아메리고 베스푸치도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젤란. 자, 마젤란은 최초로 세계 일주 마젤란 일행이 마무리했었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뭐 멕시코, 베네수엘라, 뭐 볼리비아, 뭐 칠레, 페루, 뭐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등등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식민지 삼았던 게 바로 이 에스파냐였었다.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필리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이 되었던 바로 그 조약이 토르데시아스 조약 1494년이었었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구는 급감했었고요. 크리스트교는 포교되었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이 있었는데 인구가 급감하다 보니까 흑인 노예들이 강제로 이주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 혼혈인들도 나오게 되는, 혼혈인들이지만 크리오요라는 단어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새로운 신작물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가격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화폐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자 그런 변화들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많은 내용들 우리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뭐 배웠죠? 절대왕정 했습니다. 자, 절대왕정은 봉건 세력과 상공 시민계층의 세력 균형 위에 상비군과 관료제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이념으로는 왕권 신수설, 보댕 보시에 있었고요. 경제적인 이념으로는 콜베르로 대표되는 중상주의 있었습니다. 맞죠? 뭐 중상주의는 중금주의라고도 하고 금과 은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역 차익주의라고도 해서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는 뭐 그러한 것들, 식민지 개척이라든가 이런 여러 바탕으로 결과적으로는 상업혁명을 이뤄내는 뭐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콜베르라는 인물 정도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유럽의 절대왕정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펠리페 2세가 나왔습니다. 자, 펠리페 2세는 무적 함대 이끌었었고요.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포르투갈도 병합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으나 1588년 무적 함대 패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이 힘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 국내 상공업 발달이 좀 더뎠었고요. 극단적인 가톨릭 강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 가운데서 네덜란드가 그거에 대한 반발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인물 영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영국은 헬수하면 엘통 나와 기억나시죠? 헬리팔스의 수장령이 있었고 엘리자베스 1세 가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엘통, 통일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무엇보다 그
그 통일령이 있었었고, 그리고 말년에는 동인도 회사 설립이 있었습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모습도 있었고, 국내 상공업 발달에 기여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동인도 회사 몇 년? 1600년.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랑스로 가볼까요? 프랑스 앙리 4세 뭐 있었다라고 했었죠? 앙리 4세의 낭트 칙년 1598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었던 바로 지미곶 지미곶 국가다, 태양왕이라고 칭했었던 바로 루이 14세가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지었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워낙에 많이 콜베르 등용하는 중상주의 정책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었고 더더욱더 악수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여러 상공 시민 계층이 해외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바로 그 원인이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에스파냐의 가톨릭 강화 정책에 반발하면서 독립전쟁 일으켰었고, 상당한 동인도에서 만들어서 해외 진출을 많이 했었다. 에도막부의 교류라든가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기도 했었다. 자, 동유럽으로 가보자면, 그리고 러시아에 누구요? 표트르 대제 있습니다. 자,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일단 스웨덴과의 북방 정쟁 펼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했었고요. 서유럽화 정책 펼치면서 면도 같은 것들을 장려하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많이 가서 견학을 해서 배워오기도 했었고요. 시베리아 경영하면서 청나라와 국경선 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기도 했었다.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폴란드 분할 점령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 2세는 프리드리 2세 있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국가 제1의 공복을 자처했었고요. 반 마키아벨리노 아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수시 궁전, 그다음에 종교적 관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슐레지엔 차지했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오스트리아에는 요제프 2세 정도 있다. 끝.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영국. 자, 영국 나온다라면, 영국 혁명 나온다라면 뭐 있었죠?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1세, 맨 마지막에 제임스 2세, 그다음에 찰스 1세, 찰스 2세 가운데 크로멜, 요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찰스 1세 때 뭐가 있었고, 권리 청원 승인해 주었었고,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그의 목이 날아가죠. 그리고 크로멜 아주 금욕 정치, 독재 정치, 호국경 추임도 있었고요. 아일랜드 정복도 있었고, 항해법 시작했던 것도 다 크로멜입니다. 그가 엄청나게 그러한 독재 정치 펼치자 그거에 대한 반발로 다시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왕이 되었으며, 그때는 좀 특이하게 가톨릭 강화 정책을 좀 펼쳐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신사법이라든가 인신보호법 등을 만들면서 나름 반발하고, 그들은 어느 정도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토리당과 휘그당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나름의 대립도 인정해 주었었죠. 그런데 그의 동생이었었던 제임스 2세는 오히려 완전한 반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신사법과 인신보호법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딸이었던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앉히면서 제임스 2세를 추방해버리죠. 제임스 2세 메리와 윌리엄은요, 권리 장전을 승인해 주었었고요.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앤 여왕이 대영 제국 선포했었고,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사 없이 죽자 누가 등장했죠? 조지 1세, 영어 못하는 조지 1세. 그렇게 되면서 왕은 군림하지나 통치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의 그런 전통이 완전히 시작되게 되는 게 그때다 되셨죠? 말들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혁명의 역사 속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7세기, 18세기 언저리가 되면서 이제는 영국의 이주민들, 내지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주로 이 영국의 이주민들이 대서양 연 안에 나름의 식민 도시들을 이 자치권을 얻으면서 생활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7년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영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었었고요. 자, 그것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었던 게 1773년에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고요. 자, 이것이 영국의 강경 진압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바로 1차 대륙회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투 렉싱턴 전투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2차 대륙회의 나왔었고,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요크타운 전투 있었습니다. 1차 대륙회 이후의 전투, 2차 대륙회 이후의 전투, 렉싱턴, 요크타운, 요거 다 잘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거기서 승리하게 되면서 파리 조약이 맺어졌으며 그 다음에 헌법 제정되었었고 아메리카 합중국이 등장하게 되었었다는 거. 요 순서 너무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이후 19세기에 가면서 남북 간의 그런 대결이 여러 뭐 경제적인 구조상인 거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노예제도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었고, 그 이후 19세기 말이 되면서 미국은 뭐 여러 지리적인 이유와 자원적인 이유로 이제 산업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었다. 그 중간에 나왔었던 여러 미국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뭐 멀로 선언, 멀로주의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제 20세기 오면서 뭐도 등장합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이런 것들은 20세기 후반에 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만 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연이은 충작과 미국의 독립혁명의 영향과 구제도의 무슨 아주 재정적인 재정적자, 연이은 대정적, 누적된 재정적자 등등 계몽사상의 영향 등등으로 해서 삼부의 소집과 함께 결과적으로 삼신분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 만들었었고요. 봉건제도 폐지했었고 인권선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뭐 바렌 사건 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왕해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었고요. 자, 그것과 함께 결과적으로 새 헌법, 국민의회 새 헌법 뭐 있었습니까? 네,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법의회 있었습니다. 자, 입법의회 때 지롱드 자코뱅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롱드가 나름 다수였어요. 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혁명전쟁 시작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왕권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국민공회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자, 국민공회에서 루이 16세 처형되었었고요. 새 헌법 나왔는데 이때 새 헌법은 공화제에다가 보통선거제였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피를 부른 사내에 노베스 피에르가 있었고요. 그는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등을 통한 공포정치 진행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최고가격제라든가 징병제다라든가 여러 개혁도 같이 있었죠. 어쨌든 노베스 피에르가 몰락되었던 사건을 타리미더로 반동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5명의 총재가 진행하는 총재정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치적인 무능이 나타났었고, 그에 따른 구데타로 인해서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자, 통령으로 등장했었던 나폴레옹은 육전에서는 연전 연승을 거뒀었고요. 그것과 함께 영국과 암행 조약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은행이라든가 나폴레옹 민법전과 같은 나폴레옹 법전도 편찬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는 더 폭발했었고요. 그는 황제까지 되었습니다. 자, 1제정 시대 때는 어디요? 신성 로마 제국도 해체시켰었고요. 라인 동맹도 가져갔었고요. 이베리아 반도 다 정복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보여줬으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지면서 결과적으로 대륙봉소령 나왔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러시아 원정 갔다가 박살났고, 그 이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몰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몰락했지만 엘바 섬에 유배되었었던 나폴레옹이 다시 등장해서 마지막 전투가 바로 워털루 전투가 되겠고요. 이 워털루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그는 대서양의 외딴섬 헤인트 헬레나 섬에 가게 되었었다. 이 내용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이 나폴레옹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정신과 자유주의적인 정신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전 유럽에 확산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빈체제 배웠습니다. 빈체제는 정통주의, 복고주의였었다. 메테르니가 주도했었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리려는 움직임이었었는데, 이게 독일에선 브루체 샤프트 운동이라든가 이탈리아에선 까르보나리당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에선 데카프리스트 봉기라든가 그리스는 독립운동 등으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까지 이어지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메인이 있었던 데는 프랑스였었고요. 1830년도에 7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루이 필립 샤르 10세의 그러한 전제 정치에 저항해서 시민의 왕으로 추앙받았었던 루이 필리프를 앉혔었던 게 1830년 7월 혁명이 되겠고요. 벨기에 독립과 1차 영국의 선거법 개정이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루이 필리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몰락해가는 그 보수화되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때쯤 일어났었던 프랑스의 산업혁명의 여러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두지 못하면서 그가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848년도에 있었던 바로 2월혁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2월혁명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의 3월혁명이 있었습니다. 메테르니가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이탈리아당이 만들어지면서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게 이 오늘 배울 강의 내용까지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루이 나폴레옹이었었고 그가 황제가 돼서 나폴레옹 3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대외 팽창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결과적으로 프로이센관에 오늘 이따가 배울 거예요.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대패를 하면서 파리 꼬민이 잠시 등장했다가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주요 메인 테마였고요. 오늘 내용 바로 19세기에 각국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인 개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사법의 폐지라든가 가톨릭교도 해방법 등등이 나타났었고요. 프랑스 1830년 7월 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나타났던 게 영국에선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832년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차티스트 운동도 있었죠. 1838년에부터 48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프랑스에서의 1848년도 2월 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항해법의 폐지 등등이 나타나는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것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여러 요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노동조합이라든가 공장법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이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센은 40여 개의 여러 소국들이 연방 형태로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 의해서 이 대독일적 방안, 초독일적 방안의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빌헬름 1세의 파트너였던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인해서 군비를 확장시키는 정책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독일 연방 만들어냈었고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871년도에 독일 제국 선포식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자, 이러한 이 독일의 통일 방안과 거의 통일 과정이랑 비슷하게 나왔었던 게 이탈리아 통일 방안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마치니라는 사람이 청년 이탈리아당 만들면서 그 기초를 닦았었고요. 이 샤르데냐 왕국의 카보르 등등에 의한 여러 개혁과 외교 노선 등등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이센이 주변 나라를 승리하면서 많은 땅들을 얻었었다라고 했었죠. 그 전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서 리빌딩 하는 사람, 가리발디 등등이 이 시칠리아라든가 나폴리 등등의 이탈리아 남부 동시들을 차지한 다음에 왕에게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상하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베네치아를 받아들였었고요. 또 프랑스가 프로이센한테 지게 되자 교황령까지 받게 되면서 1871년도에 통일이 완성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요, 농노제도라든가 여러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가운데서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1853년에서 56년까지 이 크림 전쟁이 있었고요.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알렉산드르 2세가 1861년도에 농노해방령 등의 여러 개혁적인 모습이 있었으나 그 개혁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었고, 그쯤 나왔었던 것이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아나키스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다시 러시아는 전제 정치가 부활하게 되었었고, 그것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든가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모습까지 있었다. 여기까지 했었죠. 조금 길긴 했었지만 이런 내용들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유럽의 근대사상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처음 나오는 거 과학혁명, 그 선구자 누구였습니까? 코페르니쿠스 천체회전에 가나요? 그는 16세기였고요. 17세기부터 과학혁명이 있었습니다. 케플러 타원운동, 그 다음에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낙하 실험이라든가 만원경 제작 있었고요. 종교 재판과도 관련이 됐습니다. 그가 죽던 해에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 되겠고요. 뉴턴 프린키피아 1687년 있었고요. 그 17세기의 여러 과학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집대성 정리했었다.
기량적 우주관을 확립했다 이렇게도 쓰고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경험론 합리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건 한마디로 그걸로 끝내버리죠. 뭘로요? 연합해서 대박 내자. 연합법 합리론, 데카르트 방법 서설 있었고요. 그 외에는 귀경할 때 귀납법, 경험론 있었고요. 배 타고 가는데 베이컨, 신기관이라는 배, 노붕 오브가룸,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론과 합리론을 정리했던 인물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것과 함께 우리 사회계약설 우리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인물 홉스, 리바이어던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자연상태로 규정했었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권을 넘겨줘버려야 된다. 양도해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체제가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로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 정부론, 통치론에서 1690년이죠. 정리해 보자면 그 책에선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저항권. 그래서 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주기도 했었다라는 거. 입헌군주제를 옹호하기도 했었고요. 그에 비해서 18세기 인물이었었던 로크는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두는 우리가 뭘 갖고 있다? 일반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주권 재민, 인민주권의 원리를 주창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역시 이러한 루소의 그 사상이 기본적으로 시민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뭐 있었습니까? 우리 그 계몽사상 봐주셔야 되겠죠. 인간의 이성이 진보할 수 있다. 과거에 내려왔었던 잘못되어 있었던 미신이라든가 악습, 관습을 타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 볼테르, 관용이라든가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 주장했었고요. 프리드리 2세와의 교류 있었습니다. 몽테스키 왜 있었습니다. 몽테스키 왜 법의 정신에서 삼권 분립 주창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있었죠. 등등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밀 주장했었던 우리 방금 배웠었던 루소라는 인물도 역시 계몽 사상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과전서파 디드로 달랑베르 맞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경제 사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초기에 중상주의에서는 콜벨이 있었다가 이 자유방임주의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카도라든가 멜서스 같은 인물들이 확립하기도 했었고요. 자,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초기의 사회주의자들, 오원의 뉴나라크라든가 생시몬 같은 인물들도 있었고요. 그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 같은 인물이 공산당 선언, 자본론 같은 책들 있었다. 되셨죠? 16세기에 뭐 있었습니까? 코페르니쿠스, 토마스 모어, 에라스무스, 그다음에 칼뱅, 루터 등등이 나오면 16세기 맞죠? 종교개혁, 르네상스 말기 정도가 되어 있고요.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대이자 경험론 합리론의 시대 아닙니까? 자, 과학혁명 나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케플러, 갈릴레이, 그 다음에 뉴턴으로 이어지는 인물도 쭉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베이컨이라든가 이 연합해서 대박날 데카르트 같은 인물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세기는 바로크 양식이었었고요. 바로크의 대표적인 바로크 건축물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18세기는 계몽주의 아닙니까? 일단 볼테르라든가 법의 정신이었었던 몽테스키 외 같은 인물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디드로 달랑베르의 백과전서파들도 있었다라는 것들, 칸트라는 인물도 살짝 있었고요. 로크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물론 17세기 홉스, 로크 17세기고요. 루소가 18세기. 그렇게 구분하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18세기 또 다른 인물, 애덤 스미스 같은 인물도 역시 18세기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9세기 가면서 여러 인물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있었습니다. 초기의 사회주의, 생시몬, 오원 같은 인물들 있었고요. 그들을 비판하면서 나왔었던 마르크스, 엥겔스 등등의 그 후기의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있었죠?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증주의 같은 것도 19세기에 등장했고, 무엇보다 이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누구? 찰스 다윈의 진화론, 1859년 그 연도까지. 자, 그것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인물이 스펜서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제국주의의 가장 큰 이론적 배경이 됐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디슨도 있었고요.
파스테르도 있었고요, 멘델도 있었고요. 다 19세기 다 인물들입니다. 그 여러 인물들 봐주셨으면 모스도 있었고요. 뭐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19세기의 문학적 사조를 보자면 낭만주의 같은 사조가 있었죠. 그래서 뭐 바이런, 푸시킨 같은 인물도 있었다고 했고, 그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뿐만 아니라 그 키오스 섬의 학살, 그래서 그리스의 독립 지지해 주었었다. 그게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서 뭐 에밀 졸라라든가 그 다음에 빅토르 위고 같은 인물, 톨스토이 같은 그런 인물들, 사실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도 있었다. 정리해 주시면 대표적으로 정리되는데요. 19세기 내용은 제가 볼 때 이제 단독 문제도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 배웠습니다. 뭐 산업혁명은 선대제수공업에서 매뉴팩처로, 그 다음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나오게 되는 여러 단계를 거쳤었고요. 교통혁명과 통신혁명을 기반으로 했었다.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등장하면서 19세기 때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이것은 많은 노동 문제와 도시 문제 등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차티스트 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대항했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과 함께 제일 중요한 건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그 앞에 뭐 침략적 민족주의, 인종주의, 뭐 사회신화로 나와 있지만 그렇구나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나라별 그 지역 기억나 보실까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영국 어디요? 3C 정책 쭉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어디? 이집트, 아라비 파샤의 혁명 진압하기도 했었고요. 밑에는 뭐 수단 무슨 운동? 마디 내지는 마흐디 운동. 그다음에 더 내려오면 뭐 캐나도 있었지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연결시켜주는 종단 정책, 뭐 줄루 왕국과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지기도 했던 게 영국이었었고요. 자, 프랑스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디 모로코, 튀니지 일대를, 알제리 일대를 연결시켜주는 횡단 정책이었었고,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혔던 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었습니다. 1898년도에요. 자, 특히 이 모로코를 두고 또 프랑스는 어디랑 부딪히죠? 독일과 부딪히기도 해요. 그걸 1, 2차 모로코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자, 독일 같은 데는 토고, 카메룬 뿐만 아니라 나미비아, 탄자니아 등등, 특히 나미비아에선 헤르드족의 봉기 있었고요. 여기 탄자니아에서는 누구요? 마지마지 운동도 있었습니다. 뭐 비스마르크 제도라든가 뭐 마샬 제도 같은 제도 있었다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포르투갈 보도록 할까요? 포항 기억하시면 앙골라, 그 다음에 포랑 가장 비슷한 글자 그래서 모잠비크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이탈리아는 리비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들어갔다가 완전 아도와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어디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차지했었지만 어디로 못 갔었습니까? 그 필리핀 정도 차지했었고요. 그러다 그것도 미국한테 뺏기게 되는 모습이 있었죠. 동남아시아 쪽은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쪽은 누구? 프랑스. 가운데 있는 거 태국, 그다음에 그 옆에 영국. 그러한 모습들 있었습니다. 말레이 연방 어디 영국지대였었고요. 그 밑으로 내면 인도네시아죠. 어디 네덜란드 식민지였었습니다. 그 정도 되셨죠? 특히 제국주의 파트는 여러분 한 번 보고 나 다 알았다라고 해서 안 하시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을 아주 깊게 열심히 보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1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의 배경들이 있었죠. 발칸 문제도 있었습니다. 3B와 3C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동맹국과 협상국 간에 빵 터지는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뭐 마른 솜을 짜는 것 같은 총력전에다가 아주 이 전방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 1차 세계대전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는 형태의 대사륙전이 이루어졌었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던 미국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1917년에 참전하게 되면서 어쨌든 1918년 11월 11일에
11일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독일은 그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등등이 만들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선거권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하나의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국제연맹인데 그 단체는 좀 맹하다고 그랬죠. 맹한 증거가 뭘까요? 얼마 안 가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또 일어났던 게 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은요, 러일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서 민중들은 더 분노했었고, 또 차르 전제 체제는 더 강화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1차 세계대전에 이 러시아도 참전하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은 여러 생필품의 부족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힘들어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917년 3월 혁명에 의해서 왕조 차르 체제가 붕괴하고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등장했으나 전쟁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불만은 남아 있었고요. 그것이 또 다시 이 레닌에 의해서 이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이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의해서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었고요. 여러 개혁들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부 시장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NEP, 신경제정책도 있었다라고 했었고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 등장했었고 얼마 안 가서 레닌이 죽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등장했으나 그는 독재정치 가져갔었다. 뭐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평화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뭐 많은 평화를 위한 노력, 뭐 노카르노 조약이라든가 켈로그 불량 조약, 도스안 영안 등등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경제 대공황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시대 악마들이 나오게 되었었죠. 대표적으로 독일에선 히틀러라는 인물이 그 권력을 잡게 되었었고, 그에 비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무솔리니가 1922년 로마 진군으로 인해서 대공황 이전에 권력을 가져갔었다라는 거, 요거 파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으로, 뭐 영국과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블록화 시키면서 나름 이제 극복해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경제 대공황으로 뭐 관동 대진으로 혼란했던 걸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 전쟁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에스파냐 내전 등등에 참여하면서 최종 리허설을 마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37년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의 삼국방공협정이 체결되었었고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를 침공으로 시작되었었고요. 그 이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 뭐 뮌헨 협정 같은 것들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것들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유럽 지역을 다 차지했었던 독일이 이젠 어디로? 바로 이 소련과 전쟁을 벌였었고요. 이 소련을 침공하는 1941년도의 모습이 있었었고 42년부터 43년까지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고 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 전기가 좀 꺾이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파리 해방이 오게 되었었고 1945년에 독일이 최종적으로 항복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는 1943년 9월에 항복하는 모습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은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었죠. 뭐 대동아 공영권, ADCD 동맹에 따른 그런 저항으로 인해서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42년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지게 되면서 일본도 역시 하락세를 걷다가 핵폭탄 2발을 맞고 나서 최종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었죠. 뭐 도쿄 군사재판,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등을 통해서 전범 처리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내려놔야지. 나도 아무것도 안 보고 하잖아. 내려놔야죠. 자, 가봅시다. 냉전 체제입니다. 자, 냉전 체제는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있었습니까? UN 국제연합 있었습니다. 안보리라고 해서 상임이사국의 기득권을 챙겨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걸 우리는 UN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1947년경이 되면서 이 동유럽 지역이 상당히 이 공산화가 진영되자 미국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린 이걸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고요. 그 독트린에서 나왔던 걸 마샬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산권 진영에서는
뭐 코메콘이라든가 코민포럼 등등을 만들면서 또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 있었습니다. 자, 이 서베를린의 통합을 해 나가게 되자 그 베를린을 아예 봉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48년경에도 있었었고요. 무엇보다 군사적인 협력체 뭐 있었습니까? 1949년도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었고요.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공산권의 군사적 기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있었습니다. WTO 등등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냉전이 격화되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 뭐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많이 하죠. 그 전쟁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었었던 게 61년도에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되는 모습도 있었고, 1962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 있었지만 위기 정도로 무사히 끝나게 되었었고요. 특히 이 20세기 중반에 이 양측의 이 공산권과 사회주의 정권의 가장 큰 대립을 보여줬던 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1964년 통킹망 사건에 의해서 시작되었었고 73년도에 최종적으로 미군이 철수되면서 75년도에 끝나게 되었었던 베트남 전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60년대 말 70년대로 가면서 대탕트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66년도에서 나토가 프랑스에서 나토가 나오기도 하고요. 중소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1969년도에 누구? 네, 그렇죠.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이제는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1970년대 되면서 대탕트 시대가 열렸다. 72년이 되면서는 누가 나옵니까? 72년이 되면서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라는 것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79년도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기도 했다. 되셨죠. 자, 그러다가 이제는 80년대 가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 인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죠. 고르바초프 나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의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러시아로 가게 되면서 독립국가 연합으로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0년에 독일이 통일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토 사망 후 유고 연방은 6개의 공화국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바웬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는 벨벳 혁명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도상에서 보여드렸던 뭐 여러 인물 중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도 있었었고요. 그런 인물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상황으로는요,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에서 모였고 경제체제 있었습니다. IMF랑 IBRD 만들었었고요. 뭐 가트 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47년도에 나왔었고, WTO 세계 무역기구 1995년도에 등장했었습니다. 되셨죠? 그 외에도 경제협력체, 뭐 나프타라든가 EU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등등 있었었고, 세계의 여러 문제들 같이 나오게 됐다.